일본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ユン大統領との間において個人的なこの信頼関係を確認をし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최악의 조공외교 한일정상회담. 일본 내각 전체가 서울에 와서 국도로 절에도 시원찮을 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서 몸을 낮췄습니다. 친일몰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일 선동에 그야말로 진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이제 첫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순방 성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검사장의 회고록 파문,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제 있었던 재판까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일정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수출 규제 해제 등의 뜻을 모았죠. 하지만 야권에서는 친일 외교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정상회담 총평을 좀 먼저 좀 짧게라도 해주시죠. 일단 뭐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한일 관계는 사실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라면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1965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청구권 협상을 했는데 그때도 뭐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당시에 그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산업화의 기틀을 쌓았잖아요. 예. 네. 포항제철을 만들고 등등해서 우리가 중공업 국가로서 우뚝 섰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1998년도에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부치 선언하고 그 일본 문화 개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취재 기자였는데요. 대단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문화인들 뭐 거리에 매일같이 나와서 이제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를 다 휩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류가 세계적인 흐름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 정권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이 파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의 그 어떤 사법 자제 원칙 어긋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것의 어떤 결과물로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그 속도로 악화됐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결국 한국이 자유진영의 어떤 중심권을 서기 위해서는 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네. 그렇지만 성과는 현재 보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앞으로 진행되는 한일 관계 속에서 저는 나올 것이라 예상이 들고 예. 그런 면에서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야권의 평가도 이따가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은 게이오 대학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5년 전인 1998년 이곳 도쿄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그 민주당과 시민단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금 2시부터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민의힘 야권의 비판에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의 결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예. 일단 평가하고 싶은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 있었어요. 예. 우리 정부가 이제 3월 6일 날 그 대위 변제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이 컵의 절반을 채웠다 물을 앞으로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워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어째 이번 방일 성과가 지소미아도 일단 정상화됐고 예. 일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수출 규제 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완벽하게 복원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백색 리스트에서 완전히 이제 복구되지는 않은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 성과가 있어요. 경제안보 협정도 맺고 말이죠. 협력 체계도 맺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좋은데 예. 일본의 반응이 좀 의외였다는 얘기예요. 아까 컵 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일본의 그 경제산업상인가요?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한국이 하게 달렸다. 백스리스트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예. 그 얘기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일본의 그 관방장관, 관방부장관, 네. 부장관의 얘기가 위안부 문제와 독도에 대한 거론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풀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제 과거 같지 않으니까 예, 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대북전 했듯이 말이죠. 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너무 고자세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국내 여론이 비판 여론이 뭐 야당의 반응은 너무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야당의 어느 의원은 뭐 내선 일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지금 대통령의 결단의 그 성과 이게 좀 퇴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력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본의 그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번 여름에 방한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 뭐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긍정 일색으로만 평가하기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면서도 예.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지금 뭐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자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박 전 비서관이 보시기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뭐 굴욕 외교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교가 박리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고도의 협상 전략과 정말 우리나라가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사실 이 같은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사과와 배상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일단 얻어내지 못했고요. 사실은 일단 박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했으니 우리가 통큰 결단을 내렸으니 일본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줄 것이다라는 낙관성이 있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 일본은 화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느냐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한국 외교 당국은 비공개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상회담 준비 과정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반성과 사죄를 명시적으로 해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아무리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예.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본의 자세와 지금 여전히 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다. 좀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일단 뭐 아쉬운 점은 있죠. 네네. 일본이 뭐 사과를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네. 배상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과와 배상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 이제 역사에 있어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어떤 딜레마적인 요소가 존재해요. 첫째는 뭐냐면 당위성이죠. 예. 당연히 배상 받아야 하고 사과 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일본과 전혀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 협정에서 다 보상을 했고 또 이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당위성이라는 명분에 계속 집착을 해서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 그러면 현실은 지금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의 핵 확장 억지력이랄지 예. 네. 아니면 미국과 중국과 어떤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가지 냉전이 새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국가 이익,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어떠한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물꼬를 튼 것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신뢰관계랄지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예. 일단 뭐 셔틀 외교라는 걸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그렇죠. 지소미아 정상화 시켰잖아요. 예. 또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에서
해서 수출 규제를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다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초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거 자체를 막 굴종 외교랄지 아니면 뭐 일본군의 군합발이 뭐 한국을 짓밟는다랄지 이런 것은 극히 현실적인 얘기 아니면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러 좀 다른 평가를 주셨는데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국기에 인사하는 사진을 올린 뒤에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 없음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태극기가 나란히 맞아요. 있었던 이게 가짜 뉴스였어요. 이런 좀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탁현민 씨가 이제 전직 그 의전비서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잘못 봤으면 잘못 봤다라고 저는 사과하는 게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걸 끊임없이 또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놓고 또 자기한테 자문하면 언제든 자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다 이런 그러니까 말까지 참 기가 했어요. 막힙니다. 예. 보면 아니 그 나라에 의전을 하는데 네. 상대 국가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당연히 일반적인 거 아니고 나무 집 가는데 나무 집 그 주인한테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국기한테 태극기에게는 손에 갖다 대면서 인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일본기한테 목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태극기에다가 목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예의 자체가 이거는 당연한 어떤 의전인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전비서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전비서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예. 일단 그거는 내가 잘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 다 싫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건 다 싫으니까 비판하는 것인데 네. 저는 과연 이거를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방송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특정 방송 같은 경우는 당시에 중계를 하면서 일장기에만 대통령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상식입니다. 저희도 뭐 다 보잖아요. 네. 국제적인 관례나 그다음에 그 중계를 하게 되면 저 의전이 어떻게 되는지 누군가 다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저런 식으로 방송도 하고 이 잘못된 뉴스 전달했다.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탁현민 씨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요, 이 탁현민 비서관의 주장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장기에 경례를 했다라는 지점을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태극기가 없는 거를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태극기가 있는 것을 뭐 착각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중요한 건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방문국인 일본의 의전 프로토콜에 따라서 동시에 상대 각국의 국기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라고 이제 대통령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같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 전에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에 먼저 경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기시다 총리가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할 때 예. 같이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말에 따라서 보면 예. 서로의 국기에 인사를 하는 것이 의전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데 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기에 손을 얹고 경례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 번 더 허리를 숙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장기에 숙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가 주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런 논란이 좀 과하게 가는 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나 탁현민 비서관이 마치 뭐 일장기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해석이 달리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게 해석의 모습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통령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인사하고 네. 그다음 상대방 국가의 그 국기에 대해서 목례하는 게 네, 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주장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이 지금 출간이 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먼저 이 김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목소리부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좀 보면은 예. 뇌물 혐의가 사실이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이었잖아요. 근데 변호가 아주 무능했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검찰 때문이었다. 그동안 이제 그런 시각이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과 이제 친노들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중수부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법무법인에 취업을 했다가 그쪽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또 미국 같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관련한 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 검찰이 이걸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이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거를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 논두렁시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주장한 바와 지난번 이수민 전 작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시계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팩트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논두렁에서 버렸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당시에 이제 그 비서를 했던 분들은 가짜 뉴스다. 이 논두렁 시계 자체가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거에 대한 물음과 두 번째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었습니다. 그 변호인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뭔가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2017년도 대선 후보 TV 토론회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예. 140만 달러 뭐 등등 했을 때 그 가짜뉴스는 모릅니다. 그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른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수사 내용을 변호인이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인규 지금 전 중수부의 주장은 결국 당시에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노 전 대통령이 어떤 극단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예.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책에 내용들을 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한 측의 주장이지만 이 첫 그렇습니다. 번째 쟁점이요.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아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노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서 이 부장 이 시계는 뺍시다. 이런 창피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좀 설득력이 그러니까요. 있지 예. 않나 이런 얘기가 글쎄요, 근데 나오거든요. 이 회고록이니까 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떠나서 진실인지 예, 아닌지 예. 잘 모르겠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피의자가. 예, 예. 그 피의자의 사실은 여기 우리 뭐 김광석 변호사 계시지만 예. 피의자 조사 내역을 공표한 거잖아요. 이런 일은 유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인물들이 과거 일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나 예,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회고록 쓰는 경우는 많죠. 예. 꼭 뭐 정치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네. 대단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야권, 특히 진보 진영에는 상당히 성역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 논두렁식, 이른바 논두렁식에 대한 그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또 소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피의자 조사 내역을 이렇게 공표하는 것도 유례 없고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예. 또 다시 이 죽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 그 돌아가신 분은 방어할 수 없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변호인이니까 지금 나와서 방어합니까? 예. 안 되는 거잖아요, 전직 네네. 대통령이고. 예. 근데 굳이 이런 걸 쓸 이유가 뭐가 있나? 그야말로 이인규 전 검사는 자신이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전 대검 중수부장의 사회적 무게라는 게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책임자였고 예. 전 개인적으로 대단히 무책임하고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일방적으로 쓰면 결국 여야 간에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쟁점이 묻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정치에 지금 뭐 쟁점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탈인데 이게 예. 또다시 여야의 공방 소재가 됐어요. 특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네.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재단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뭐 얘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왜 했느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뭔가 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게 이제 이인규 검사의 입장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제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그대로 문제됐던 게 논두렁 시계 아니에요. 논두렁 시계를 사실은 논두렁 시계를 버린 적이 없는데 일부러 치명타를 비기 위해서 이런 걸 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예. 이제 국정을 하고 당시에 이제 이명박 청와대에서 이걸 지어내서 일부러 한 것이고 예. 검찰은 개입한 적이 없다. 예. 이런 것이 거의 뭐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또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그 이제 본인이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도 사실은 뭐 체포하고 뭐 과거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불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논두렁식의 어떤 주범이 자기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검찰에서 뒤집어 씌운 것처럼 거기에 가장 중심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국민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억울함이 좀 있고 일단 보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겠다. 또 요즘 뭐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뭐 본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떤 목적은 있을 것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회고록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네. 우리 아까 최창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역화됐고 상당히 금기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제 이 부분을 깨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이게 정말로 올바르지 못하다. 이제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걸 진실을 좀 밝혀야 한다. 또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충돌이 되면서 또 여야 간에 굉장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뿐인가요? 일단 뭐 회고록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노무현 재단의 큰 주장과 반박의 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연관된 바가 없고 그리고 회고록에서 몇 가지 이제 적시했던 내용 중에 보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모한 범죄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뭐 권양숙 여사께서 자녀들의 뭐 생활고나 이런 생활비를 위해서 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직접 알고 이에 직접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가담한 바 없다. 시계 역시도 그 시계 자체의 존재를 몰랐다. 나중에 알고서 폐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인규 씨가 정말 본인이 당시 검사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책임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회고록을 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세상에 어느 검사가 본인이 조사했던 그 피의자의 수사 내용을 회고록이랍시고 나와서 방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사실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이 또 소비가 되고 또 정치적인 해석이 덧대어지면서 더 많은 논쟁과 오히려 돌아가신 분은 입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부분도 있지만 또 역사적 사실이니까 밝혀야 된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문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내지 않을 정도로 변호인으로서 무능했고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내용이 담겼거든요. 의견서를 내지 않은 거면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당시 뭐 민정수석 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규 부장에 따르면 당시 이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 이런 방침이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기에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항변을 했더라면 충분히 어떤 일이 그걸 될 수 있을 텐데 변호인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을 개진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변호인은 책임을 맡으면서 전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안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2017년도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보면 그 홍준표 당시 후보 질의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 전혀 뭐 이거 사실이 아니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인지를 못 한다든지 어떤 팩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인규 부장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그동안 친문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일각에서는 굉장히 성역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두렁 이야기 시계 나오면 뭐 이것도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계 자체의 존재 가능성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씨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게 권양숙 여사에서 나중에 노무현 전 알고
그걸 이제 그냥 뭐 망치로 깼다 뭐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에게 그동안 검찰에게 떠넘겨졌던 이 모든 책임은 다 검찰의 책임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본인은 책임을 좀 이걸 명확히 가려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회고록을 낸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은 여기서도 팩트로 반박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가짜뉴스다 잘못됐다 당신 왜 이런 내느냐라고 하지 말고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실들이 잘못됐는지 책이 아직 지금 시중에 판매는 안 됐습니다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 노무현 재단 측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 권여사 측에서라든지 반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친문 친노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현정 의원님께도 좀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아까 방금 들으신 대로 2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태다 이렇게 맹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죠.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검찰이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아마 그런 부분도 해명하고 싶었겠죠. 예.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까지 또 소환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 활동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저희 지금 방금 윤건영 의원 말처럼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죄를 안 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가정컨대. 전직 대통령이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것도 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예민한 문제를 꼭 건드렸어야 되는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할 방법은 없었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이왕 뭐 얘기 나온 거니까 아까 우리 말씀처럼 일단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요 이 부분을 뭐 이게 사자 망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된다면 또 뭐 소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무조건 가짜뉴스 뭘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책을 과거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방어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어권이 없는 입장이긴 한데 노무현 재단 측의 비판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면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검찰 기록으로 진실을 가리면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긴 하거든요. 진실을 가리는 방법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인규 씨의 주장과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가 있죠. 특히 검찰 측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을 했을 거고 본인의 관점에 비추어 봐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에 본질적인 허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되고 노 전 대통령이 상당히 망신주기식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어찌됐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인 진실을 가리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거가 분명히 탄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마치 본인이 진실을 밝히는 양 이런 식으로 회고록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지도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방어권이 충분히 없는 상황이라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아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들 사실 그렇게 억울했다고 한다면 그 직후에 이야기를 하지 그러셨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권의 탄압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본인 입장에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시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검찰에서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좀 본인을 돌아보시고 이런 회고록의 내용을 마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밝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내용이 이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를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의 사실 공방인데요. 자, 재판에서 이재명 측이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김광선 변호사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저는 이제 변호인이 좀 변론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사진에서 눈이 마주치는 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너무 이게 사실 아느냐 모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틀에서 봐야 했는데
너무 세세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네. 그 어느 사람의 참고인의 진술이 정말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을 하는데 예. 꼭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매몰되다 보면 이제 큰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진을 보는데 눈이 마주치는 거 어떻게 볼 수가 있고 또 눈이 마주치고 안 마주치고 뭐가 중요하나요? 근데 저건 사실은 뭐 이 사건에서 유죄무죄 판단하는 데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눈 마주친 게 없다 이 말 자체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뭐 사실 이제 골프 친 거 이제 9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이제 골프 친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트기를 둘이 나눠서 세 명이 치는데 두 부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카트기에는 김문기 전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캐디가 없어요. 그러면 둘이 타고 다니면 또 외국에서는 꽁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욱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30, 40대 외국에서 꽁 쳤지만 그렇게 같이 꽁친 사람들 그들을 안 만났어도 기억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코스도 어렵고 뭔가 굉장히 처음 가는 거라서 기억이 오히려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탄핵을 해야지 뭐 눈이 마주쳤네 안 마주쳤네 이런 거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재판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좀 잘못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김문기 처장급이 한 600명 있다. 근데 그 600명이 골프 치러 대피고 같이 갑니까? 시장하고? 간 사람 아마 골프 친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비행기 9박 10일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별로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다른 재판인 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출석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만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만 여러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요, 기자들의 질문에 골프 도중에 이제 공을 잃어버렸을 때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공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박성 비서관은 그러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장의 구체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듯한 모양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은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을 바꾼 전력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다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똑같이 법정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교수님은요. 전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거 상식에 입각하는 것이고 법은 또 도덕의 최소한인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그 보도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폰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생일이 적혔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이제 부하 직원이 이거 생일 적어놓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친해야지 적어놓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보도 뭐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신자가 찍힌 뭐 그것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전화올 수 있죠 부하한테.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어요. 그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뭐 호주에서 뭐 눈이 마주쳤느냐 안 마주쳤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도 처장이면 그걸 알거든요. 좀 학교에서 뭐 학교라는 보직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만 다 알아요. 학교 교수들 한 200명 다 알거든요. 200, 뭐 400명 돼도 아는데
그 정도 처장 정도 되고 처장님 고위직 간부인데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글쎄 저는 뭐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납득은 안 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일 얘기도 있었고 또 여러 보도를 통해서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의 전화와 문자도 수신했고 함께 단톡방에도 있었던 이 흔적이 좀 여러 발견이 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법정에서 또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판사도 이런 뭐 판단을 내릴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하잖아요. 제가 박성민 비서관하고 눈을 안 맞췄다고 해서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사이거든요. 왜냐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패널 활동하기 때문에 눈 안 맞췄다고 모르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9박 10일 동안 밥을 몇 끼를 먹습니까? 또 이렇게 골프를 같이 친다는 게 한 4-5시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말 습관입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도 보면 본인이 지금 이 자초한 게 뭐냐면 뭐 안다라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 직원 알고 있다. 모르고도 골프 한번 쳤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유동규 측근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과연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겠습니까? 굳이 유동규를 측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유동규 씨가 마음이 변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말의 어떤 굴레 속에서 이 화를 좀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될 것을 계속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안 봤다고. 그다음에 골프 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 4명 그 사진을 조작해서 골프 친 것처럼 가짜뉴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보면 저기 모자에 보면 뭐 볼마크가 있는 모자라든지 상체로 보면 저게 골프 칠 때 쓰는 모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입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재판부가 저 사진 보면 눈 맞추잖아요. 저 사진에 옆에 보면 저렇게 눈 안 맞춥니까? 근데 저는 변호인은 눈 안 맞췄다는 주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요. 유동규 씨도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산하기관 팀장 590명이 넘어도 이 고 김문기 씨만은 모른다 하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성희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공직선거법상에서 아냐 모르냐 얘기할 때 이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면 모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진실은 이재명 대표만이 안다라고 저는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추정컨대 당연히 아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이 주제가 반복되면서 항상 고민했던 지점은 이것이 기업과 주관의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방송에서 사실은 이 발언이 논란이 돼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인데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였냐라는 질문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스타일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거나 인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 정치권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 보더라도 우리 저번에 어디서 봤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5번을 만나서 5번을 인사를 드려도 항상 처음 보는 분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국민 상식 선에서는 저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정에서 가려질 때에는 또 어떤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죠.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또 시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내세우는 방안, 이거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협박이 있었으면 치적으로 내세우기 힘들지 않나 좀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있던 뭐 공공기관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공문을 28개 지자체단체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남시에서 우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면서 1단계부터 녹지지를 갖다가 주거지구로 4단계나 상향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국토교통부에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치적을 내세운 거죠. 아무도 못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했던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배치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주 불리하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공문은 성남시에만 보낸 게 아니고 네네. 자치단체에 다 보낸 거예요. 공공기관 부지를 매각을 해서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나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시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죠. 또 이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오늘 우리는 문 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먼저 영상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위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 전직 대통령으로서 얘기하는 건 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왜 그거는 저 문재인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하가 아니라는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저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얼마 전에 부산에 강연회가 있다 그러면 가시면서 양산을 들렸더라고요. 네. 그걸 또 사진에 올렸습니다. 네. 저는 왜 갔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입당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보답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전 장이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또 이거는 자원이고.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비명계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저런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의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야죠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확대 해석한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던진 이야기로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반란은 지금 현재 잠재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동의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결국은 비명계 내에서는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 본인들 공천 중요하지만 공천 받는다고 무조건 당선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가겠냐?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당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잦아졌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이제 당내 리스크를 극복했다라고 믿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민주당 이상민, 조홍천 의원 등은 이 대표가 연말에 퇴진하면 총선 준비에 너무 늦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거취에 결국 당 지지율이 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전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서 그만둬야 돼요. 언제까지 저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까? 여기 민주당 우리 박성민 전 비서관 계십니다만 좀 민주당 분들도 답답해요. 친명, 비명 물론 생각이 다릅니다만. 아니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공천 받으면 뭐 하냐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구로 두는 의원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수도권의 지역구 두는 의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102명인가? 그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제. 지금 친명계란 분들도 결국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검찰의 그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과도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안고 가면서 총선에 임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속성상, 권력의 속성상 자신들이 당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낙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해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네네. 그게 물론 뭐 당대표 사퇴를 결단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좀 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그런 본질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어느 나라 당대표가 이렇게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많이 노출된 분이 있었나요? 저는 민주당 분들이 참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최 교수님은 검찰의 수사가 뭐 과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강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죠. 예. 근데 뭐 시기를 고민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방식을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예.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쨌든 이 국면이 지금 당에 사실은 분열이 어느 정도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 분당이나 창당 이런 얘기까지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어쨌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상당히 당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소통했다, 만났다 또는 방금 이제 최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예. 한다면 저는 이제는 행동이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에서도 간담회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어쨌든 지금 당의 의견들이 예. 뭐 퇴진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예. 당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일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 대표가 빠르게 결단을 해서 인적 쇄신을 빨리 해주던가 그러니까 좀 가시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고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네네. 사실 최근 당에서 나왔던 논란을 보면 뭐 당원 80조 삭제할까 말까 이런 논란들이 예. 재점화가 됐단 말이죠. 예. 이런 점에서 대표께서 빠르게 인적 쇄신의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에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시고 뭐 최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그 이재명 대표는 뭐 전에도 뭐 대선 과정도 그렇고요. 항상 말을 하고 많이 바꿨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했다가 아 그게 진짜로 알아들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아, 난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로 들릴 듯 말 듯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나중에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그러면 아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분리하는 게 맞긴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향후에 있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대표적 사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좀 국민 여론이 엄청 나빠지고 당내에 있어서 어떤 비명이랄지 아니면 총선에서 승리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